자,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추석 이후로 무주택자의 전세 대출을 규제한다? 지금 유주택자의 전세 대출은 일부 규제하고 있죠. 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가 있으면 전세 대출을 못 받게 하고 있죠. 근데 무주택자의 전세 대출을 규제한다고? 이건 투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금융위에서는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전세 대출의 증가세도 과도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대출들을 많이 규제하고 있잖아요. 전세 대출도 규제를 해야 된다. 추석 이후에 가계빚 대책 발표를 또 한대요. 이때 전세 대출 규제, 무주택자까지 포함한 전세 대출 규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고 왜 이런 정책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모두의 부동산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금융위에서 전세 대출도 규제하겠다고 지금 슬슬 예고를 하고 있어요.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 추석 후에 가계빚 대책, 그러니까 가계빚이 지금 너무 많아서 그걸 어떻게 줄일 것이냐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텐데 거기에 이 전세 대출 규제 방안도 담길 가능성이 있다. 자, 이 기사를 한번 볼게요. 자세히. 자, 빚투족 막으려 무주택자 전세 대출 규제. 세입자는 우려한다. 이런 기사인데요. 본문을 보면 이미 지금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억제하고 있죠. 금융당국이. 근데 전세대출까지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아서 이게 다른 걸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전세 자금이 필요해서 전세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굳이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데 내 돈만으로 충분히 전세 자금을 마련을 해놓고 생각해보니까 주식 같은 걸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내 전세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유예요. 한 줄로 줄이면 전세 대출 받아서 비트코인이나 주식하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이 전세 대출 받는 사람들을 빚투족, 일종의 투기꾼이다 라고 지금 딱 못 박았어요. 가을 이사철을 맞은 세입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그럴만하죠.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지금 대출을 안 받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시민들은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실 거예요. 좀 더 빨리 해야 되나? 이게 만기 되기 전에 빨리 다른 전세를 계약을 해놔야 되나? 더 빠른 시일 내에 전세를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좀 어려우면 월세로 살아야 되는 건지 걱정이다. 보통은 월세로 살고 싶으신 분들은 많지는 않죠.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상 많지는 않습니다.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는 다주택자나 1주택자는 전세대출을 못 받거나 한도를 많이 제한받긴 하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죠. 내가 집이 여러 채 있는데 굳이 전세대출까지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전세대출이라는 거는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좀 내가 살 공간을 좀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데 다주택인 분한테 전세 대출까지 해줄 필요는 없죠. 근데 무주택자는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근데 이게 추석 이후에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시행하는 시점은 추석 이후가 될 것이다. 무주택자를 포함해 모든 전세 대출의 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대출 한도를 축소할 수 있다. 라고 금융위 관계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찌라시가 아니고 금융위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 대출 정책 같은 걸 결정하는 최고 기관이에요. 지난달 말 5대 은행의 전세 대출은 작년에 비해서 14%가 늘었다. 대출이 14%가 늘었다. 이거 지금 문제다라는 거예요. 정부는 이 14%가 오른 원인을 지금 뭐로 보고 있냐면 빚투족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투기꾼들 때문에 전세값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대출 받아서 전세금을 낸 게 아니라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투기를 하더라. 그래서 14%나 전세값이 올랐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에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기사에도 나오죠. 이 빚투족이랑 14%의 증가는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전세값이 14%가 1년 만에 늘어난 건 전세값이 많이 뛰었기 때문은 아닐까? 훨씬 더 간단한 답이 여기 지금 있잖아요. 자,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 가격은 1년 만에 4억 6천에서 6억 2천으로 30% 이상이 올랐어요. 1년 만에 전세값이 30% 이상이 올랐단 말이죠. 전세 대출이 14% 가는 게 많이 는 건가요? 가격 자체가 30% 넘게 올랐는데 지금 전세 대출이 30% 이상 올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14% 늘었으면 얘에 비해 생각보다 적게 늘은 거죠. 전세값이 30% 올랐는데 14% 늘었다고? 이 사람들이 빚투족이다? 글쎄요. 세입자들은 반발하고 있고요.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셋값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이만큼이 올랐어요. 6개월 동안 5억 8천에서 6억 2천, 거의 4천만 원 올랐고요. 1년간 거의 1억 6천만 원이 뛰었습니다. 평균 1년간 평균 전셋값이 1억 6천만 원 뛰었다. 전셋값은 이렇게 오르지만 내 자본은 6개월 동안 4천만 원 증가하진 않죠. 보통 그렇죠. 뭐 이보다 많이 증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은 6개월 동안 자본이 4천만 원 이상 증가하진 않아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을 많이 받는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집을 들어가려고 해도 대출을 많이 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전세 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굳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여러분도 그냥 딱 보면은 이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아니래요. 이게 아니고 빚투를 해서 그렇대요. 전세 대출 받으신 분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해서 그렇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있긴 있을 텐데 거의 대부분은 전셋값이 올라서 그냥 전세 대출이 증가했다고 보거든요. 너무나 쉬운 해석이 있는데 해석을 너무 어렵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전셋값이 언제부터 이렇게 폭등을 했냐면 이때부터거든요. 딱 이때. 요 전까지도 전셋값은 꾸준히 상승은 했죠. 이때도 전셋값 많이 오른다고 했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니까 전셋값도 오르는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이 이후로 갑자기 전셋값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요게 이제 임대차 3법을 시행한 그 타이밍이에요. 뭐 혹자는 임대차 3법과 전셋값은 관계가 없다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관계가 있다라고 보고요. 아주 큰 관계가 있다라고 보고 이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셋값 상승은 집값 상승에도 큰 영향을 줬죠. 임대차 3법과 전셋값 상승이 관계가 없을 수도 있죠. 그냥 우연히 이때부터 올랐을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하필이면 얘를 딱 시행하자마자 바로 전셋값이 폭등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이 2020년 상반기에도 유동성은 굉장히 증가했었습니다. 제가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자주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리죠. 현금 가치 하락, 다른 말로 하면 유동성 증가, 화폐 가치의 하락,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현금이 3D가 되기 때문이고 일단 그러니까 모든 현물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근데 대한민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1번 이외에 2번, 3번의 원인이 복합이 돼버리면서 이렇게 돼버렸다. 현금 가치만 하락해도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속도를 훨씬 대폭 상승시킨 건 공급 억제 정책. 그러니까 집을 안 짓죠. 양질의 아파트를 안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으려고 하는 걸 못 짓게 합니다. 지으려고 하는 걸 못 짓게 하는 정책을 4년 내내 이어왔고요. 거기에 방금 보신 이 임대차 3법은 전세 공급까지 차단을 하면서 요 세 가지가 불내고 부채질하고 기름 붓고를 3단 콤보로 해버린 거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전셋값 상승은 이 3번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요 전까지도 1번, 2번은 작용을 했어요. 계속 이어왔던 거니까. 근데 요 순간부터 2020년 7월이죠. 요때부터 요 3번 요인, 전세 공급을 차단시키는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도 이 속도만 유지해줬으면 한 요 정도였겠죠. 지금 거의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답답하죠. 이걸 해결하려면 불을 끄면 돼요. 불을 끄면 되는데 그러려면 전세 공급도 다시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임대인이 전세를 내놓지 않으면 공급은 없는 거예요. 임대인이 전세를 내놔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임대인이 월세 말고 전세를 놓고 싶은 환경 조성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서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나서서 지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내 땅에다가 내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할 때 방해하지만 않으면 돼요. 1번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이 두 가지만 잘 풀어주면 전세값이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예전으로 돌아갈 겁니다. 일단 그럼 전세값은 당연히 집값에도 영향을 주고 집값도 상당히 안정화될 수가 있죠. 지금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전세값은 폭등을 했는데 전세 대출을 규제하겠다. 전세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원인은 그대로 그냥 둔 상태에서 그냥 전세를 못 구하게 하겠다. 무주택자의 전세 대출을 규제해서 전세값을 잡겠다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본인들도 아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빚투족 때문이다. 전세 대출 받아서 투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전세 대출을 규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나요? 금리 인상 같은 거는 왜 하는지는 이해라도 되는데 얘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논리가 이해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자, 아무튼 그럼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약간 패닉이 오겠죠. 전세 대출을 규제한다라는 소문이 많이 퍼지게 되면 아까 우리 인터뷰했던 이선미님처럼 더 빠른 시일 내에 전세를 구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사람은. 안 그러면 강제 월세 살이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분도 지금 걱정하고 있죠. 월세로 살아야 되는 건가? 이미 월세로 살아야 하나라는 이 물음표 속에 월세로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죠. 물론 내가 투자를 하시는 분이면 월세로 살면서 투자한다, 이 개념이 괜찮긴 합니다. 괜찮긴 한데 정말 내가 돈이 없어서 투자는 아예 꿈도 못 꾸고 너무 자본이 없어서
난 전세를 살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신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앞으로 전세를 못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곧 만기가 되셔서 나가셔야 되는 분들은 내가 지금 사는 정도의 전셋집은 구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 갱신을 한다고 해도 전세를 보통 전세 대출이 껴있는 상태에서는 갱신할 때 뭐 집주인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죠. 집주인이 전세 대출에 동의를 해줘야 전세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는 집주인 동의가 문제가 아니고요. 집주인은 동의를 해줬는데 집주인은 갱신하세요. 대출 받으세요. 집주인은 동의를 했는데 은행에서 안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곤란해지죠. 나는 지금 6억짜리 주택에 3억 자본에 3억 대출 받아서 살고 있어요. 서울 평균 전세가 6억이 넘어가니까 뭐 아주 좋은 집은 아닙니다. 그냥 서울에 있는 평범한 구축 아파트가 6억이에요. 나는 3억밖에 없고 대출 3억이 껴여있는데 10월 11월에 만기예요. 갱신을 해야 되는데 3억 대출이 안 나와요. 연장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그냥 3억짜리 전셋집으로 옮겨가야 돼요. 미쳐버리는 거죠.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빨리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원래는 11월, 12월에 만기되고 구하려고 했는데 빨리 지금 들어가야겠다. 지금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9월 이내에 빨리 대출 받아서 들어가야겠다라는 조바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9월 이내에 전세 수요가 갑자기 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가가 일단 상승하겠죠. 순간적으로. 이미 엄청 오르고 있긴 하지만 진짜 미친 듯이 급격히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전세값의 폭등은 갭 투자를 굉장히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집값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일시적인 거긴 합니다. 실제로 전세 대출을 규제해서 대출을 일부 못 받게 한 뒤에는 전세값이 주춤하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6억짜리가 3억 되진 않아요.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어차피 6억짜리 집에 월세 끼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월세 보증금 제외한 정도로.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안 주고 그냥 대출 받으면 돼요. 월세 받으면서. 여기서 나오는 월세로 주택담보대출 이자 갚고 좀 남습니다. 보통. 그렇게 운영하면 되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저렇게 확 떨어지진 않아요. 약간 떨어질 수는 있겠죠. 대출받기 어려운 집주인들이 있으니까 약간 영향을 줄 수는 있긴 하지만 어차피 이 전세대출 규제도 지금 올해 하반기 가계대출 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풀린다는 걸 알고 있죠. 뭐 1월이든 2월이든 3월이든 풀릴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굳이 전세금 6억을 받을 수 있는 집을 3억에 내놓진 않죠. 해봐야 뭐 5억 8천이나 5억 5천으로 내려갈 수는 있겠죠. 전세값이 확 올랐다가 다시 약간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집값도 살짝 주춤할 수도 있겠죠. 지금 상승률이 너무 많아서 주춤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집값은. 아무튼 근본적 해결책은 아닙니다. 한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줘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는 없어요. 뭐 이 전세값이 오르는 걸 잡고 싶으시면 불을 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을 끄면 돼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불을 끌 생각은 없죠.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불을 끌 생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이런 변화들이 예상됩니다. 만약에 전세대출 규제가 일시적이지 않고 좀 장기화된다면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사실 존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대출이 안 되면 전세가가 떨어지는데 월세를 놓겠죠, 많이. 월세를 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전세를 놓겠지만 월세나 전세 중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월세를 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을 지금 전세로 되어 있는 곳들을 월세로 줘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월세로 많이 바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도 대출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내가 원하는 집은 못 가니까 월세로 많이 돌리겠죠. 월세가는 상승할 거고 전세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커요. 계속 전세대출을 막으면, 전세대출을 계속 막으면 월세는 상승하고 전세가는 하락하면 이제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월세를 더 선호하겠죠. 점점 전세는 줄고 점점 월세는 늘 거예요. 처음에는 전세에서 월세로 못 바꿨던 집주인들도 내가 돈이 마련되는 대로 전세를 월세로 바꿔가면서 천천히 전세가 소멸될 겁니다. 이거 월세 위주의 임대차 시장이 형성될 거고, 그 월세는 현재의 월세 수준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현재는 전세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월세가 싸요. 집값 대비해서 월세가 한국만큼 싼 나라가 없습니다. 전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전세 들어갈 수 있는데 뭐하러 월세를 사라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죠. 근데 전세를 들어갈 수 없다면 월세는 상승합니다. 전세가 소멸되면요, 월세는 많이 상승하겠죠. 이런 일들은 전세 대출을 계속해서 규제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요. 일단 이번 규제는 올해 하반기 정도로 끝날 것 같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시장에는 이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도로 정리해봅니다. 전세 대출을 10월이나 11월, 12월 정도에 연장하셔야 되는 분은 좀 빨리 9월 내에 미리 연장을 하시든지 다른 전세 매물을 구해서 빨리 해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강제로 월세를 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 정책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계속 떡밥을 푸는 거 보면 할 것 같긴 하죠.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전세 대출을 막으시고요. 무주택자의 전세 대출은 규제하지
규제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봐요. 정부는 불을 끄세요. 무주택자의 전세 대출을 막지 마시고 이 불을 꺼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고요. 오늘도 약간 씁쓸한 마음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전세 대출 관련한 빠른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즉시 이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고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제가 브리핑 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